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자 이론을 다 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미 한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하고 쫓아오시는지 궁금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계속 풀어보시고 또 예습 복습도 꾸준하게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제 4부 11장 생산 이론 볼 텐데, 생산자 이론은 소비자 이론을 잘 정리하셨으면 굉장히 공부하기가 편할 거예요. 이제 마인드를 소비자 마인드에서 기업의 생산자 마인드로 바꾸세요. 11장 볼게요. 먼저 기초 개념. 생산이 뭐냐? 뭐 기분도 그러니까 생산의 정의를 한번 볼까? 생산이란 생산 요소를 적절히 배합 또는 가공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해서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건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를 얘기합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생산의 원재료, 생산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노동, 자연, 그리고 자본. 이 자연은 자원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여기 있는 자연, 주로 토지 같은 것을 예로 드는데 이 토지와 같은 자연 자원은 자본에다가 포함시켜서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밑에 생산 요소에서 본원적 생산 요소와 파생적 생산 요소로 노동, 자연, 자본 세 가지를 언급할 때 대부분의 생산 요소는 그냥 노동과 자본의 두 가지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다시 위에 박스를 보시면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생산 주체인 기업이 생산 방법을 결정해서 그러한 생산 방법 하에 물건을 만들면 그게 생산물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기업의 생산 활동이야. 넘길게요. 282페이지. 왜 기업이 굳이 생산이라는 행동을 담당해야 될지, 즉 기업의 존재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코즈라는 경제학자는 기업이 생산활동을 담당해야지 이 거래비용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 생산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다른 견해로는 기업이 생산활동을 담당해야지 개인보다 협동 또는 어때? 팀에 의한 생산 또는 분업에 의한 생산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읽고 지나가면 되죠. 밑에 있는 기업의 분류, 그건 생략하고 밑에 생산 함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업이 하는 생산 활동은 이런 거 아니야?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뭘 만드는 거야? 물을 만드는 거지. 이때 이 사이에서 고려해야 될 게 뭡니까? 기업의 기술이지, 기술. 이 기술이 좋으면 조금만 생산 요소를 투입해도 많이 만들 수 있잖아. 그렇지. 이 기술이 중요하단 말이야. 결국 이걸 다르게 표시해보면 생산 요소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노동, 자본과 같은 것이 있단 말이야. 노동을 레이버의 의미로 L이라고 쓰고 자본을 캐피탈의 의미로 K라고 쓸게요. 기업의 생산물을 Q라고 한다면 L과 K,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기업이 좋은 생산 기술을 고려하면 생산물 Q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 생산 기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생산 함수가 되는 거죠. 생산 함수. 바로 F라는 생산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결합하면 이런 식의 총 생산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Q equal F, L, 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앞에서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Q는 누가 결정해? L과 K가 결정해. L과 K가 Q를 결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야? F라고 하는 방법이야. 이게 기업의 생산 기술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때 노동과 자본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독립변수. Q가 종속변수. 원인, 결과, 외생변수, 내생변수. 그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됐어요. 그런데 이 생산에서 기업이 물건을 생산할 때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나눕니다. 단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영어로 short run이라고 부르는데 단기란 하나라도 고정된 생산 요소가 존재하는 시기, 이걸 우리가 앞으로 단기라고 부를 거예요. 장기는 롱런이라고 우리가 표시하는데 장기는 뭔가 하면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적인 시기,
이걸 우리가 생산에 있어서의 장기와 단기라고 불러.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가 있는데 이 현대 자동차는 말이야 노동자를 100명 자본, 여러분 앞으로 자본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공장에 있는 기계, 그걸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본에는 공장에 있는 기계 또는 공장의 건물 또는 여러 가지 공장 부지, 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그런 게 다 자본재가 되는 거야. 자본을 기계 100대 요렇게 했을 때 이 기업이 생산량이 100대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 이때 시장에서 이 현대 자동차에 대한 인기가 좋아서 이걸 더 만들어 달라고 해요. 이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여기 있는 이 Q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여기 보시면 이 F라는 기술이 고정되어 있을 때 노동이나 자본의 고용량을 늘리면 어때? Q가 증가할 수 있겠지. 또는 노동이나 자본의 양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드는 기술이 이게 좋은 기술로 바뀌면 역시 생산량이 증가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기술이 변화는 기술 진보는 일단 무시하고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켜서 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게. 자, 노동자를 더 뽑아가지고 차를 더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 기계를, 즉 자동차의 생산 기계를 더 많이 구입해서 자동차를 더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야. 이때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 노동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데에는 10일이 걸린다고 가정해 보고요. 사람 1명 뽑는데 그 다음에 자동차 만드는 기계, 여러분 자동차 생산 라인 있잖아. 그걸 새로 더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제작하거나 직접 또는요 다른 자동차 설비 전용 기업에게 주문을 한 다음에 받아와야 되겠지. 근데 아무래도 어때? 일반적으로 이게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려. 예를 들어서 기계를 추가로 구입하는 데에는 약 한 달이 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15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시간 동안 이 기업은 자동차를 더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기계를 더 늘리는 것은 불가능할 거 아니야. 따라서 15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자본은 변화시킬 수가 없고 노동은 증가시킬 수가 있으니까 어디에 속하는 게? 단기에 속하는 거지.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는 고정되어 있는 시기가 되는 거야. 만약에 2달이라는 시기가 주어지면 그 시기는 장기야 단기야? 장기. 그렇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일반적으로 생산함수 Q equal FLK에서 노동과 자본 중에 어떤 게 더 변화시키는 시간이 짧아? 노동이 좀 짧아. 일반적으로 자본이 좀 변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단기에 주로 고정되어 있는 생산 요소는 자본이라고 봐서 단기의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LK에서 이렇게 바를 붙여 어떤 변수 위에 바가 붙어 있으면 그 변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의 생산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Q equal F, LK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데 봐요. 이게 만약에 이 공장에 기계 100대가 있는데 말이야. 지금 단기야. 15일이야. 그러니까 얘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얘만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런데 이 기계는 어떤 기계인가 하면 기계 한 대당 두 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면 기계가 가장 잘 돌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봐. 노동자를 100명 고용하다가 101명, 102명, 110명, 120명, 150명, 180명 200명까지 고용을 증가시키면 어때? 기계가 점점 잘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100명이 기계 100대를 움직이니까 기계 한 대당 몇 명이 붙어 있어? 1명, 그치? 근데 이 노동자를 이걸 이제 200명으로 증가시키면 기계 한 대당 2명의 근로자가 붙어 있으니까 생산이 가장 잘 이루어지겠지. 근데 만약에 기계 한 대당 3명이 붙을 수 있게끔 노동자를 300명까지 증가시켰다. 그러면 이 기계에 가장 적정한 인원인 2명 말고 1명씩이 남잖아. 그치? 그 1명 뭐 합니까? 걸리적거리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괜히 이렇게 일어난 척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걸리적거리고, 흔히 우리가 짱 박힌다 그러잖아.
이 기계는 2명만 있으면 돌아가니까 나머지 1명은 필요가 없잖아. 기계 밑에 가서 자는 거야, 이렇게. 기업은 계속 비용을 주는 거지. 예, 자. 아니면 지네들끼리 말이야. 서로 이렇게 일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막 싸워. 이렇게 때려가지고 말이야. 다치고 막 병원 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어때? 한 대당 2명이 붙어 있으면 가장 적절한 이 기계에 지나치게 많은 노동자가 붙어 있으면 오히려 기계의 생산의 효율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15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기업은 얘는 변화시킬 수가 없고 얘밖에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생산량을 계속 증가시키고 싶으면 노동자만 뽑아가지고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라도 고정된 생산 요소가 존재하는 단기에는, 즉 자본은 고정되어 있고 노동만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이 단기에는 말이야, 생산량의 증가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요 말 이해 가십니까? 예. 즉 단기적으로 자본은 고정되어 있고 노동만 가변적으로 증가시켜봤자 생산량이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장기에는 어때? 사람을 막 뽑다가 말이야,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기계를 더 구입하면 돼. 만약에 기계를 더 놓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 공장을 더 건설하면 돼. 결국 장기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지속적인 생산량의 증가가 비로소 가능해지더라, 그 얘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단기와 장기의 구분을 이렇게 정의하시면서 이것도 머리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지속적인 생산량 증가는 언제에만 가능한 거야? 장기에만 가능하고 단기에는 생산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한계점에 부딪힐 수가 있겠더라. 그렇게 볼게요. 그럼 이제 이걸 지우고 말이야, 우리 책을 좀 펴보실래요? 책에 보시면 283페이지에 장단기에 구분해가지고 밑에 박스가 있지. 제가 지금 칠판에 필기해드린 이 장단기의 구분은 생산과 관련된 장단기 개념이야. 우리 책에서는 개별 기업의 입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장단기의 구분은 고정된 생산 요소가 하나라도 있느냐 아니면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적이냐 이걸 가지고 따져.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산업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시장 이론이라고 쓰세요. 박스에다가 그래서 산업 전체 즉 시장 이론에서는 여러분 알지? 왜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시장 그런 거 있잖아. 그 시장 이론 할 때는 이 장단기의 개념이 달라져. 그때는 단기와 장기가 고정된 생산 요소의 유무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재에 있다시피 기존의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진입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시기를 장기, 시장에 진입할 때가 곤란한 짧은 시기를 단기, 그렇게 다르게 불러요. 하지만 이게 심각하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장단기의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시고요. 284페이지 보시면 큰 목차 2번 해가지고 뭐가 있어? 단기의 생산함수가 있어. 거기에 단기라는 두 글자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치세요. 앞으로 단기의 생산 이론을 배울 때는 항상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 아, 기계는 고정돼 있다. 기계는 고정돼 있다. 자꾸 기억을 하세요. 2장 넘겨봐. 288페이지에 보시면 목차 3번 장기의 생산함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장기라는 두 글자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치시고, 따라서 장기에는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적이지. 그때 비로소 뭐가 가능해? 지속적인 생산량 증가가 가능할 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기업의 생산 이론을 설명할 텐데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지금은 첫 번째인 단기의 생산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단기의 생산의 문제니까 항상 머릿속으로 어떤 생산함수를 떠올려야 돼? 요와 같은 생산함수를 떠올리셔야 되죠. 됐습니까? 자, 다시 단기의 생산에 관한 목차 페이지로 돌아가서 요게 단기의 생산함수야. 그 다음에 단기의 기업의 생산량이 어떻게 변할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총생산과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의 개념을 비교해야 돼요. 자, 총 생산은 영어로 total product라고 쓰고요. 평균 생산은 average product라고 쓰고 한계 생산은 marginal product라고 씁니다. 이때 총 생산, 평균 생산, 한계 생산의 관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총과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로 따져보면 되겠지. 자, 기억납니까? 총은 어떻게 구합니까? 한계를 다 합하면 돼. 따라서 마지널 프로덕트의 합이 그게 곧 뭐야? 총 생산이야. 그 다음 평균 생산은 뭡니까? 여러분, 평균 생산이 뭐야? 잘 봐. 지금은 단기야, 장기야? 단기야. 어떤 기업에 기계는 고정돼 있는데 사람만 계속 뽑아 쓰고 있어. 그때 기계는 고정시키고 사람을 계속 뽑아 썼더니 만들어내는 물건의 개수가 증가하잖아. 그때 지금까지 만든 물건 다 때려 합치면 그게 바로 뭐야? 총생산. 그럼 평균 생산은 뭐야? 사람 한 명당 평균적으로 몇 개나 만들었나. 이게 평균 생산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단기의 평균 생산은 사실상 AP, Average Product of Labor에 관해서만 언급해야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가변적인 거 뭐밖에 없어? 노동밖에 없잖아. 자본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여러분 APL의 의미는 뭐야? 노동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몇 개 만드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지금까지 만든 모든 물건을 뭐로 나눠주면 돼? 노동자의 숫자로 나눠주면 이게 노동자 한 명당 물건 생산 개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평균값 구했고 한계값은 어떻게 구해? 이 의미가 뭐야? 한계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어? 추가적인 이라는 의미가 숨어있죠. 즉 어떤 뜻입니까? 노동은 가변적이지만 자본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노동자를 한 명 더 뽑아 쓰는데 이번에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뽑았더니 이놈이 추가로 만든 물건의 개수, 그게 한계 생산물이지. 그러니까 한계 생산물도 뭘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 노동을 기준으로 평가해야지 의미가 있죠. 자,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뽑았더니 그놈이 추가로 만들어내는 물건의 개수, 한계 생산. 총을 어떻게 하면 한계값이 나와? 그렇지. 토탈 프로덕트를 노동자의 숫자로 미분해주면 그게 한계값이 된단 말이야. 기억나죠? 그 다음 곡선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총 생산물 곡선이 주어졌을 때 평균 생산은 어떻게 구해? 총 생산물 곡선의 한 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한계 생산은요? 총 생산물 곡선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야.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의미는 이겁니다. 노동자의 고용 숫자를 점점 증가시킬 때 기업의 총 생산물과 평균 생산물, 한계 생산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또 강조한다. 단기야, 장기야? 단기야. 그러니까 뭐는 고정되어 있어요? 기계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만을 변화시켜요. 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 기계가 처음에 딱 구입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숫자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점점 증가시켜. 처음에는 생산량이 증가하겠지. 그러다가 한 대에 두 명 달라붙으면 가장 좋은 기계에 막 세 명, 네 명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오히려 비좁고 일하기 불편해가지고 생산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게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총 생산물은 자본이 고정되어 있을 때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를 보인다고 학자들이 주장해요. 이게 뭐냐 하면 토탈 프로덕트 커브의 총 생산물 곡선이 돼요. 총 생산물은 노동의 고용이 굉장히 작을 때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자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지. 자, 생산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있죠. 어디입니까? 이 점이지. 여기에서 총 생산물은 극대가 돼. 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제로. 따라서 이 점에서는 한계 생산물이 얼마일까? 제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총 생산량이 제로이면 당연히 한계 생산량도 제로. 그 다음 요 점에서의 한계 생산량은 어떻게 구해? 요 기울기지. 요 점에서의 한계 생산물은 이 기울기. 증가하네. 이 점에서의 한계 생산물은 이 기울기. 이 점에서는 이 기울기.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 이 기울기. 증가하는 듯 하더니 언젠가부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감소하기 시작해. 아하, 한계 생산물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를 띠는구나. 감소하다가 급기야는 여기서는 뭐가 돼? 0. 이 점을 지나니까 오히려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한계 생산물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마이너스가 될 터인데 어디에서 가장 커질까? 뭐 대충 눈대중으로 보니까 한 이쯤에서 가장 커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여기에서 내린 이 수직선상에서 한계 생산물은 극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마지널 프로덕트 커브가 나오겠죠. 됐어. 그 다음 평균 생산물은 어떻게 구한다고? 총 생산물 곡선의 한 점과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요 점에서의 평균 생산물은 이 기울기. 요 점에서의 평균 생산물은 이 기울기. 이 점에서는 이 기울기. 그럼 가장 커지면 얼마만큼 커져? 아마도 요렇게 했을 때 요 접선, 여기에서 가장 평균 생산물이 커지겠지.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선에서 요렇게 수직선을 내렸을 때 약간 삐튼가? 그냥 하죠. 평균 생산물 곡선은 요와 같은 형태를 띱니다. 이게 에버리지 프로덕트 커브. 앞에서 이거하고 좀 비슷한 거 한번 본 적 있어. 그치?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겠습니까? 총 생산물이 극대인 점에서 한계 생산물은 제로이다. 총 생산이 증가할 때 한계 생산물은 증가한다. 총 생산물이 감소할 때 한계 생산물은 감소한다. 그러나 한계 생산물이 증가할 때 총 생산물은 증가하지만 한계 생산물이 감소한다고 해서 총 생산물도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한계 생산물이 증가할 때 평균 생산물도 증가하지만 한계 생산물이 감소한다고 해서 평균 생산물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평균 생산물이 감소할 때는 총 생산물 말도 헷갈리네 이게. 평균 생산물이 감소할 때는 한계 생산물도 감소하지만 평균 생산물이 증가한다고 해서 한계 생산물도 증가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말장난 같은 문제 역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줘야 돼? 깔끔하게 그냥 이 그림을 딱 기억을 해 둡시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사한 그림 뭐야? 총효용, 평균효용, 한계효용과의 관계 그림하고 거의 유사한 그림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없어. 됐지? 그 다음 이 구간, 여기에 이 노란색 친 구간을 가만히 보니까 노동의 고용이 증가할수록 추가적인 한 명의 한계 생산물이 증가 감소? 감소하고 있지.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한계 생산성, 그렇죠.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은 앞으로 단기의 모든 기업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단기에 어떤 기업의 생산 요소를 증가시키면 그 생산 요소의 추가적인 한계 생산성은 반드시 체감한다고 받아들이기로 해요. 됐습니까?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렇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시험이나 교재에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그 말은 언제에만 적용되는 말이야? 단기에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기, 즉 노동은 가변적이지만 자본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발생하는 법칙이 한계 생산성 체감 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장기에 수학 체감의 법칙을 운운하면 그 자체로 이미 주소가 틀린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그 다음 지금 여기 칠판에 보시면 점선이 3개가 있고 구간을 나누면 하나, 둘, 셋, 4개의 구간으로 쪼개질 텐데 이걸 3개의 구간으로 쪼갤 거야. 이렇게 하나의 구간으로 쪼개시고요. 또 요렇게 하나의 구간으로 쪼개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만큼의 구간을 생산의 제 1단계라고 부르고 우리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 1단계라고 되어 있나? 영역이라고 되어 있나? 1단계 맞군요. 1단계. 그 다음에 여기에 요만큼을 생산의 제 2단계라고 부르고 여기에 이만큼을 생산의 제 3단계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생산의 제1단계를 볼까? 생산의 제1단계에서는 일이 빠졌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산의 제1단계를 보면, 자, 요게 무슨 커브야? 에버리지 프로덕트 커브, 평균 생산물 곡선. 자, 생산의 제1단계에서는 평균 생산물이 증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제1단계에서는 기업이 사람을 막 뽑았으니까 말이야, 한 놈당 평균적으로 만드는 물건의 개수가 계속 증가해요, 증가. 그 쉬운 말로 어떤 상태입니까? 뽑을수록 유리한 상태지. 당연히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생산의 제1단계에서는 노동의 고용량을 증가시키겠지. 생산의 제3단계를 볼까요? 생산의 제3단계에서는 노동자를 더 뽑으니까 평균적인 생산량이 감해. 게다가 여기 봐. 생산의 제3단계에서는 한계 생산물이 그냥 감소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한계 생산물이 마이너스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어떤 놈을 뽑았더니 그놈이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물건의 개수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즉 걔는 일은 추가적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방해만 하는 거지. 괜히 가가지고 놀자 이렇게. 안에 막 부비게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걸리적거리기만 해.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고용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합리적인 정신이 똑바로 박힌 경영자라면 반드시 생산의 제 몇 단계에서 2단계에서 생산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생산의 제 2단계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경제적 영역이다. 예,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생산의 제 2단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시험에서 이거 함정파면 말이야 많이 속아요. 시험에서 어떻게 냅니까? 요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1번, 여기다가 2번, 여기다가 3번, 여기 4번 이렇게 한 다음에 단기의 기업은 다음과 같은 생산의 변화를 보인다 해놓고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제 어느 구간에서 몇 번 구간에서 생산할 것인가 1번 1, 2, 3, 4 뭐 보기 5번은 예 합친 거 뭐 이렇게 내면 이건 기억날 거 아니야? 2단계 생산의 제 2단계 답은 2번 이렇게 하면 틀리겠지. 그렇지?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근데 이게 여기 하면 이게 기억이 안 남잖아. 잘 봐. 먼저 말로 해볼게. 생산의 제 2단계는 평균 생산물이 극대인 점에서부터 한계 생산물이 제로가 되는 점 사이의 구간. 이게 바로 2단계야 생산의. 근데 이렇게 말로 해도 말이야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할 거야. 비유가 나쁜 사람은 말이야 쓰러질지도 몰라. 요런 그림이 나오면 말이야 그게 2단계야. 나에 굉장히 숨은 깊은 뜻이 있는데 말이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네. 별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근데 이게 요긴 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 그림을 잘 기억하셨다가 요 구간이 제 2단계다. 예, 그렇게 기억해 보세요. 사실 나도 우아하게 강의하고 싶어. 예, 이렇게 폼나게. 근데 그거보단 말이야 점수를 많이 얻는 게 더 좋잖아. 됐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볼까요? 자, 285페이지 284페이지부터 볼까요? 284페이지에 보시면 총생산, 평균생산, 한계 생산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에 그렇죠. 284페이지하고 285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어? 총생산과 한계 생산 그리고 칠판에 있는 이 그림이 나와 있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286페이지에 평균 생산물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림은 제가 따로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요. 286페이지에 큰 복차 4번 보시면 뭐가 있어? 수학 체감의 법칙. 별표 크게 하나 치시고 매우 중요한 거야. 됐습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 다른 말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뭐야? 단기라는 단어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읽어볼게요. 고정된 생산 요소가 존재하는 단기에 가변적인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일정한 단계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한계 생산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난다. 이게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 됐습니다. 밑에 박스를 보시면 한계와 평균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한계가 증가하면 한계가 평균보다 크면 평균은 증가하고 한계가 평균보다 작으면 한계는 감소한다. 만약에 한계와 평균이 같다면 평균은 극대가 된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비용으로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길 봐. 지금 여기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봐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현재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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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점을 4번 맞았어. 이 학생의 평균 점수는 몇 점이야? 90점이지. 그럼 앞으로 시험을 한 번 더 봤는데 이 학생의 평균 점수가 90점보다 더 커지려면 이 점수는 반드시 90점보다 커져야 되지. 추가적인 점수, 이게 뭐야? 한계 점수잖아. 이 한계 점수가 기존의 평균 점수보다 높으면 평균은 증가하는 거야. 만약에 이 점수가 90점보다 더 작으면 평균 점수는 90점보다 낮아지겠지. 이해가십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원칙이야. 그러니까 한계값이 평균값보다 커지면 평균은 증가하고 한계값이 평균값보다 작으면 평균은 감소한다. 이거 뭐 따로 저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저것도 짜증난다, 헷갈린다. 그러면 이 그림을 기억하면 돼.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요만큼의 구간에서는 뭐가 뭐보다 커? 한계값이 평균값보다 더 위에 있지. 그 경우에는 평균은 꾸준히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한계값이 평균값보다 더 작지. 그러면 평균은 꾸준히 감소하는 형태를 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한계와 평균이 일치하는 점은 어디야? 이 점이지. 한계와 평균이 같아지면은 그때 평균은 맥시마이즈, 극대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그림으로 다 해결이 된다 그 말이야. 따로 여기 있는 박스의 내용을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됐습니다. 287페이지에 보시면 생산의 제2단계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생산의 제2단계를 보면서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되겠지. 이 그림. 별로 안 좋아하네. 됐어요. 그럼 결국 생산의 다시 단기의 생산과 관련해가지고 결론은 뭐야? 뭐가 결론이야? 기업은 단기에 고정된 생산 요소가 있을 때 가변적인 생산 요소만 변화시키면 총 생산과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이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더라. 이때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어디에서 생산해야 된다? 제 2단계에서 생산해야 된다. 가끔 질문하던데 2단계도 굉장히 구간이 길잖아. 이 중에 그러면 어디에서 노동의 고용량을 결정해야 돼? 여러분, 기업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이윤 극대화 아닙니까? 따라서 요 구간 어딘가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점이 결정이 되지 않겠어? 그 얘기예요. 아직은 최종적인 고용점은 아직은 몰라. 요 구간에서만 결정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아직 단기잖아, 단기. 일시적인 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288페이지에 장기의 생산함수인데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장기의 생산함수 해가지고 등량곡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장기의 생산의 문제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내용이 덩치가 커. 이걸 말이야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그냥 한 페이지씩 차근차근 설명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나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이 내용을 장기의 생산의 문제를 A부터 Z까지 말이야 한번 쭉 통으로 개관할 거야. 다 한번 들어보고 이해가 가면 그 다음에 어때? 교재를 보면서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는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먼저 이 장기의 기업의 생산함수와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쫙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부 필기는 해야 될 거야. 뭐랑 비교할 건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차별 곡선 이론하고 비교해가지고 한번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의외로 잘 설명될 거야. 내가 아까 앞에서 소비자 이론할 때 무차별 곡선 이론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해봐.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비라고 하는 행위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지. 첫 번째가 뭐야? 소비 행위를 위한 객관적 조건이고 또 하나가 소비 행위를 위한 주관적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소비 행위를 위한 객관적 조건은 뭐야? 내가 물건 사서 쓰려면 첫째 뭐가 필요해? 돈 있어야 되잖아. 나의 소득이 필요하다. 그 다음 돈만 있으면 다 사나? 물건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 가격 PX하고 PY 요것들이 소비 행위를 위한 객관적 조건이야. 여러분 소득은 객관적 조건이지 내 소득 내가 결정하나? 아니야. 그치? 나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해 주는 거야. 주관적 조건은 뭡니까? 돈 있다고 다 물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물건을 원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 물건에 대한 기호 내지는 선호가 있어야지만 내가 소비할 거야. 여기는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이 합쳐져야지 소비라고 하는 행위가 발생한다. 이때 소비 행위의 객관적 조건을 대변하는 곡선이 뭐야? 그렇지. 이제 바로 좀 나와야죠. 이게 바로 예산선이야. 얘는요? 그렇습니다. 무차별 곡선이 소비자의 기호 내지 선호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합쳐지는 곳에서 균형이 발생했지. 기억나지? 나는 말이야. 어떤 생각하고 있냐 하면 이 기업의 생산이라고 하는 행위도 거의 똑같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먼저 기업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뭡니까? 첫째, 나의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결정돼야 돼. 그치? 또는 내가 그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다시, 재료를 구입해서 물건을 만드는 게, 이게 기업의 생산활동 아닙니까? 그치? 따라서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원재료가 필요해. 기업의 물건을 만들면 있어 원재료가 뭡니까? 노동과 자본이잖아. 그렇다면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얼마인지가 나한테는 매우 중요하지. 왜냐하면 임금이나 이자가 비싸면 기계나 사람 이렇게 고용하는 게 힘들 거 아닙니까? 노동의 가격이 뭐야? 임금이지. 그치? 자본의 가격은 이자. 그래서 요게 생산 행위를 위한 객관적 조건이 돼. 자, 하나 물어볼게. 임금 결정되고 기계값 결정되고 내가 돈이 있습니다. 뭐든지 만드나? 태권브이 3개 만들 거야. 아니면 하늘의 별을 내가 따다 줄게. 하나씩, 하나에 1억씩 다오. 뭐. 그런 말은 의미가 없지. 왜 그런 거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들 수 있어 없어? 기술이 없으면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생산을 하기 위한 주관적 조건은 뭐가 되는 거야? 그건 바로 기업의 기술이야, 기술. 요것이 결합돼야지 어때? 생산, 이 기술은 그냥 기술이 아니고 뭐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산 기술이지. 아까 봤는데 여러분 기업의 생산 기술은 뭐가 결정해? 바로 생산 함수가 결정하는 거지. 그치?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쓸까? 기업의 생산 기술 또는 생산 함수, 이것이 생산을 위한 주관적 조건인데 요 둘이 결합해가지고 생산이라는 행위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생산이라는 행위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마치 소비자 이론의 예산선처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객관적 조건을 대변하는 곡선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등비용선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따라서 생산자 이론의 등비용선은 소비자 이론의 뭐랑 대비되는 개념이야? 예산선에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주관적 조건, 즉 생산 기술을 나타내는 곡선이 있어. 마치 소비자 이론의 무차별 곡선과 대비되는 곡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등양곡선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자 이론을 어떻게 설명하겠어? 등비용선을 가지고 한번 설명하고 등량곡선으로 설명한 다음에 이 둘을 합치겠지. 그럼 뭐가 나와? 최적의 생산 조건이 노출되지 않냐? 그런 식의 접근이에요. 좀 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의 균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 소비라는 행위를 하면 뭐가 발생해? 소비하면 뭐가 돼? 어때? 기분이 좋아지잖아. 뭐가 발생한다고? 효용이 발생한다 그랬지. 따라서 소비자 이론에서는 어떤 함수가 중요합니까? 효용
함수라는 게 중요한데 효용 함수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u equal f x y 요렇게 나타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효용, 기분 좋아지는 정도는 뭐가 결정해? 그 사람이 소비하는 xj의 양과 yj의 양이 결정해. xj하고 yj가 효용을 결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야? f라는 방법이야. 이 f라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u equal ax 더하기 by라는 방법도 있고, 또는요 u equal minimum a분의 x, b분의 y라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말이야. 그치? 이러한 것들이 다 뭐야? 효용 함수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그래서 요런 것들이 효용 함수가 될 터인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가로축에 xj, 세로축에 yj. 왜 가로축하고 세로축에 x, yj를 썼습니까? 그 이유는 효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야? xj와 yj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때 예산선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주어진 소득으로 최대한 xj만 소비하면 이만큼, 주어진 소득으로 최대한 yj만 소비하면 이만큼, xj와 yj를 섞어서 소비하면 이 빗금친 삼각형 영역 이 내에서만 소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 이때 이 빗금친 직선 뭡니까? 예산선. 예산선은 뭐가 가장 중요해? 기울기가 가장 중요해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by분의 px 됐죠. 여기는 이 삼각형의 면적이 뭘 의미한다고?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소비의 영역 또는 한계, 그걸 설명한다고 그랬어. 이때 이 소비자가 xj하고 yj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느냐를 나타내는 곡선이 무차별 곡선이 있지. 무차별 곡선은 정의가 뭐야? x, yj를 아무리 조합해서 소비하더라도 언제나 효용이 일정한 점들의 묶음,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이야.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생긴 것이 일반적이고 바깥쪽으로 멀수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내. 따라서 이 삼각형을 벗어나지 않고 가장 바깥쪽 무차별 곡선과 만나려면은 이러한 균형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억나시죠? 이때 이 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불러봐. MRS XY equal MU Y분의 MUX. 이게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BY분의 BX랑 같아야 된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소비자 이론의 최종적인 균형 조건, 조건식 이렇게 불렀지. 얘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어떻게? PX분의 MUX equal PY분의 MUY.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화폐 일원당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 그렇게 부른다고 했잖아. 기억나시죠? 그 다음, 만약에 이 이퀄이 깨지면 소비자의 균형점은 이 점을 벗어나는 거지. 어떤 점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A점이나 여기에 있는 B점으로 간다 그랬지. 자, 기억나십니까? A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MRSXY 값이 PY분의 PX보다 자, 커자고? 크지? 예, 이렇게. 그 다음에 B점에서는요, MRSXY 값이 PY분의 PX보다 이게 더 작지.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가 이런 상태에서 소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 XJ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YJ 소비량을 감소시켜야지 이 점으로 갈 거 아니야. 다 했잖아. 자, B점 상태에서 소비하고 있다면 어디로 가야 돼? XJ 소비량을 줄이고 YJ 소비량을 늘려야 된다. 우리가 그것까지 배웠어. 그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생산자 이론에서는 물론 장기의 문제죠. 장기의 생산자 이론에서는 다시 할까요? 자, 봐. 여러분, 소비하면 효용이 발생하지. 생산하면 뭐가 만들어져? 물건이 만들어지잖아. 생산물이.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효용 함수가 중요하지만 생산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함수가 중요해? 생산 함수가 중요한데 이 생산 함수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자, 불러봐. 다 알잖아. Q equal F L K 요렇게 표시하죠. 내 말은 지금 비교를 하면서 기억해보라 그 말이야. 이때 자, 좌표 축에 그림을 그릴 텐데 여러분 아까
소비자 이론을 설명할 때에는 가로 세로 축에 뭐가 왔어? x제와 y제. 이게 온 이유가 뭐야? 효용함수에서 효용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게 x제하고 y제의 소비량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생산함수에서는 가로 세로에 뭐가 와야 될까? 그건 생산의 원천이 되는 그 원인이 와야 되겠지. 생산량은 뭐가 결정하는 거야? 노동과 자본의 고용량이 결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돼? 노동. 여기는 자본이 와야 되는 거야. 자본은 뭐라고? 기계, 공장에 있는 기계. 그거 생각하세요. 이때 기업이 주어진 비용 능력으로 주어진 비용으로 노동자만 드립다 고용하면 얼마만큼? 이만큼까지 고용할 수 있어. 기계만 드립다 고용하면 이만큼까지 고용할 수 있고요. 기계와 근로자를 섞어서 고용하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 어딘가에서 고용할 수 있을 것이야. 그렇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등비용선. 그렇다면 이 등비용선이 가지는 의미는 뭐야?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벗어나서는 이 생산자는 지금 현재의 비용으로는 생산할 수가 없다. 예, 현재의 비용으로는 이 삼각형 내에서만 생산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 요게 일종의 예산선의 개념에 해당될 테니까 등비용선이 요게 등비용선인데 요 기울기가 중요하겠지. 자, 예산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PY분의 PX. 어떻게 구했어? 가로축의 것의 가격 나누기 세로축의 것의 가격. 자, 불러봐. 등비용선의 기울기 가로축의 것의 가격 노동의 가격 임금 자본의 가격 이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본의 가격이 왜 이자야? 왜 자본의 가격이 이자지? 잘 봐. 기업이 공장 설비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했어요. 그치? 돈이 필요해. 은행에서 돈을 꿨어. 그래서 그 돈으로 기계를 구입했어. 그러면 은행 이자가 얼마인지가 이 사람한테는 매우 중요하겠지. 그치? 따라서 은행 이자가 곧 뭐가 되는 거야? 이 자본재의 가격이 되는 거야. 돈 안 꾸고 장롱 속에 숨겨놓은 쌈지 돈으로 기계 사면 되잖아. 기계 사지 않았다면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벌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거 포기한 거니까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뭐야? 이자는 기계, 즉 자본재의 구입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일단은 자, 등비용선의 기울기는 R분의 W입니다. 이때 여기 있는 무차별 곡선의 정의가 뭐야? 동일한 효용을 나타내게 해주는 X제, Y제의 조합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등량곡선을 그릴 텐데 이제 등량곡선의 정의가 뭐야? 동일한 생산량을 나타내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의 묶음. 그게 바로 등량곡선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무차별 곡선은 효용이 20짜리 여기는 효용이 10짜리라면 여기에서 다양한 등량곡선이 지나갈 때 이와 같은 등량곡선은 뭐야? 생산량 20개짜리 이런 뜻이란 말이야.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의 이 곡선 어딘가에서 생산하든지 간에 언제나 생산량은 얼마로 일정해? 20으로 일정하다 그런 뜻이지. 등량곡선이란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소비조합, 생산조합. 그게 바로 등량곡선이에요. 가장 바깥쪽 등량곡선일수록 훨씬 더 높은 생산량을 의미하고 원점에 가까울수록 생산량이 작아질 터인데 일반적으로 등량곡선은 어떻게 생겼다? 원점에 볼록하게 생겼다. 그치? 이때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이 삼각형을 벗어나지 않고 가장 바깥쪽 등량곡선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이 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불러봅시다.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등비용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게 되겠지. 그럼 지금 이제 뭘 알아야 돼? 등비용선의 기울기는 알았지. R분의 W.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불러요? MRSXY. 한계 대체율.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부를까? 똑같아요. 한계 대체율. 그런데 소비에도 한계 대체율, 생산에도 한계 대체율 하면 구별이 안 가잖아. 근데 생산에는 뭐가 중요해? 기술이 중요하니까 여기에다가는 한계 대체율에다가 기술, 테크닉의 개념을 하나 더 넣어서 뭐라고 불러? 한계 기술 대체율. 영어로는요.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MRTS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MRS 뒤에는 하참자 XY가 왔지. 이게 XY가 의미가 뭐야? XJ에 YJ에 대한 대체 비율이란 뜻이야. 그러면 여기 뭐가 와야 돼? 그렇지. 노동과 자본, 노동의 자본에 대한 한계 기술 대체율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퀄. 자, 봅시다.
한계 대체율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yj 효용분의 xj 한계 효용. 그렇게 되는 거지. 왜 그래? 소비를 하면 뭐가 발생하니까? 효용이 발생하니까. 여러분, 생산하면 뭐가 발생해? 생산물이 나오잖아. 그렇지. 생산물 중에 한계의 개념 가진 거 뭐야? 좀 전에 했잖아. 한계, 생산. MPL 나누기 MPK. 요게 바로 한계 기술 대체율의 정의예요. 왜 그런지는 내가 다 하겠지, 이따가. 그치? 요게 뭐랑 같아야 됩니까? R분의 W랑 같아야 한다. 요것이 바로 생산자 이론의 최종적인 균형식이야. 우리는 앞으로 저걸 배울 거예요. 사실은 저거만 알면 돼. 그 다음 얘를 좀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W분의 MPL equal R분의 MPK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여러분 이거 뭐라고 불렀어? 이거 화폐 이론당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 왜 그래? 요 왼쪽에 요게 뭡니까? XJ 구입에 쓴 돈 1원당 한계효용. 요게 YJ 구입에 쓴 돈 1원당 한계효용.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화폐 1원당 한계 생산물 균등의 법칙이라고 부르면 돼요. 어떤 뜻입니까? 요 왼쪽은 노동자 한 명 고용하는 데 쓴 돈 1원당 한계 생산물을 얘기하고 오른쪽에는요. 기계 구입에 쓴, 즉 자본재 구입에 쓴 돈 1원당 한계 생산물을 얘기하는 거야. 예. 결국 어떤 뜻입니까? 소비할 때의 최적은 돈 1원당 효용이 균등할 때까지 소비하는 게 최적이고 생산할 때는요. 생산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 1원당 한계 생산물이 같도록 생산하는 것이 최적이다 그 말이야. 이걸 확장하면 우리가 어떤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각 과목의 공부 시간을 어떻게 배정하는 게 가장 좋아? 공부에 쓴 시간 1분당 한계 점수가 균등하도록 공부하는 게 최적이란 말이지. 예. 가중된 한계 점수 균등의 법칙. 그것에 의해서 공부하는 것이 최적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임박해서는 영어 공부 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예. 자,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이퀄이 깨지면 균형이 어디에 있다는 뜻입니까? 균형이 이런 점이나 이런 점에 있다는 뜻이겠죠. 자, 불러보세요. A점에서는 어떤 상태야? MR, TS, LK가 R분의 W보다 커 작아? 커 작아? 크죠. 따져보세요. 자, B점에서는요. MR, TS, LK가 R분의 W보다 오히려 더 작은 상태야.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기업이 이런 상태에서 생산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장차 어떤 생산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까? 자본의 고용량은 줄이고, 즉 기계를 내다 팔고 사람을 더 고용하는 생산 기술을 취해야 돼. 이런 상태라면요. 사람을 좀 해고하고 기계를 더 구입해야지 최적의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요. 얘랑 잘 비교해 보세요. 아직 좀 남았어요. 그 다음 우리가 소비자 이론을 공부할 때 첫째 X하고 YJ가 서로 완전 대체제 관계인 경우에 기억나십니까? 이때 이거 그림 그리면 어떤 식의 무차별 곡선이 나와요? 뭐야? 그렇지. 우하향하는 직선의 무차별 곡선이 나오지. 이와 같은 무차별 곡선이 나오기 위해서 효용함수는 어떤 형태입니까? 불러줘. AX 더하기 BY의 형태야. 그 다음 이때는 MRS 값은 어떤 형태입니까? 요 값, 이 기울기가 얼마야? B분의 A야. MRS는 B분의 A의 값으로 일정 불변한 성태를 띠죠. 그 다음 이때 요게 지금 무차별 곡선이니까 뭐랑 만나야 돼? 예산선과 만나서 균형이 생기겠지. 근데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면 Y축에서 코너 솔루션, 더 완만하면 X축에서 코너 솔루션, 이른바 구석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뭐 이런 거 공부했어요. 기억나죠? 그치? 예. 이것 말고 그때 또 한 거 있었나? 뭐 있었나? 다 했나? 가르쳐줘. 못 빠졌어? 응? 가르쳐줘.
아, 그렇지. 예선선과 무차별 곡선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어때? 모든 점에서 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했죠. 그렇지?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x제하고 y제가 서로 완전 보완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자, 여기는 완전 대치제, 여기는 완전 보완제. 자, 그림 그리면, 여러분 이따 그림 어떻게 됩니까? L자 형태의 무차별 곡선 나오죠. 이와 같은 무차별 곡선이 등장하기 위한 효용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불러줘. 미니멈 a분의 x, b분의 y. 이때 x제와 y제는 몇 대 몇의 비율로 결합해야 돼? a 대 b의 비율로. 즉,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 요런 비율로 결합한다. 그런 거 했죠. 두 번째, 이때는 한계 대체율 MRS 값은 얼마야? 이렇게 접선하면 제로, 이렇게 접선하면 무한대. 둘 다 가능하다. 그런 거 했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구석해, 코너 솔루션은 발생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있다 그랬지. 이때 예산선의 기울기가 얼마이든지 간에 언제나 이 점에서만 균형이 발생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되고,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면 작은 값이도 u랑 같다 그랬지. 그래서 어떤 결론이 가능하다. u equal a분의 x equal b분의 y라고 하는 식이 가능하다. 지금 다 복습이야, 그지? 배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바탕으로 볼 때 생산자 이론에 따르면, 첫째, 노동과 자본이 완전 대체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자, 불러봅시다. 어떤 곡선이? 여기는 어떤 곡선이야? 무차별 곡선. 여기는? 뭐? 등량 곡선이, 그치? 가로축이 뭐야? L, 세로축에 K. 등량 곡선이 어떤 형태를 띄어요?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를 띄어요. 쫓아오고 계십니까? 자, 이때 불러봐. 아까는 효용 함수였지. 자, 지금 무슨 함수? 생산 함수 불러줘. Q equal 얼마겠어? A 곱하기 L, B 곱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야. 두 생산 요소가 완전 대체 관계면. 그 다음, 자, 이제 MRS가 아니고 뭐야? MRTS가, 이 경우에는 어때? 일정하겠죠. 얼마의 기울기로? 요 기울기가 얼마야? B분의 A야. B분의 A의 기울기로 일정해. 그 다음, 이런 경우에는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이런 기울기냐, 이런 기울기냐에 따라서 뭐가 발생한다? 코너 솔루션, 예, 똑같습니다. 역시 구석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하지만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여기 있는 등량곡선의 기울기하고 같으면 어때? 등량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노동과 자본이 완전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완전 대치 관계, 이런 완전 보완 관계, 이렇다면, 자, 여기 L, 여기에 K. 이때 등량곡선은 어떤 형태야? L자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 이때 첫째, 불러봐요. 생산함수는 Q 이퀄 미니멈 다 불러줘. A분의, 그렇지, L, B분의 K. 이렇게 나올 거야. 이 경우에는 MRTS 값은, 자, 얼마? 0 또는 무한대가 가능할 거야. 그 다음,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코너 솔루션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어떤 기울기를 가지든지 간에 언제나 이 점 또는 이 점 또는 이 점에서만 균형이 발생할 테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에서는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거고, 그 경우에는 Q 값도 같겠지. 따라서 어떻게 돼? Q equal A분의 L equal B분의 K라는 식이 성립한단 말이야. 이게 다예요, 여러분. 사실 더 할 것도 없어요. 이거 배우자는 거야.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뭐 하겠습니까? 지금 칠판에서는 이 내용을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확인만. 이해가시죠?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생산자 이론 다 읽어보시고요. 문제도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